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하며 창당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며 하나로 돌돌 뭉쳤고 누구보다 변화를 열망했습니다. 아무도 개혁을 말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개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결의했습니다. 비생산적 이념 대립, 지역 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노라고 창당 발기 취지문에 그 내용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우리는 27만 당원과 함께하는 원내 3당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20대 국회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국민의당 표 추경, 국민의당 표 예산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당제의 선도 정당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 양당의 현실적인 벽은 높고 이념과 지역으로 진영을 구축한 기득권은 과거 양당제로의 회기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 그와 동시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절체절명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으로 미래의 변화를 열어내며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후퇴하고 소멸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국민의당은 개혁을 위해 그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득권,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똘똘 뭉쳐 함께 개혁에 나섰던 그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흩어진 합리적 개혁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범개혁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이뤄내고 다당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열어주신 다당제에서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자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8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주에 사법개혁 특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너그럽고 정치검사, 비리검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비리에 눈 감고 정의를 무너지게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기득권 양당은 공수처법만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쟁점에 대해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 야당 추천권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만 합니다. 국민의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실현되고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정 이면 계약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표를 운운했습니다.
또 다른 국기문란 헌법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간 계약에 있어서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천인 고무단 국정농단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에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의 전모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무조건 자신들을 믿으라며 함부로 교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고 풀어가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럴 거라면 대한민국에 국회는 왜 있으며 야당은 왜 있습니까?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했지만 UAE 왕세제가 대노하고 양국 간 국교가 단절 직전까지 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근본적 책임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결코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결코 이것을 덮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진솔한 해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정부는 그런 어떤 진솔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까지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사과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발표입니다.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지난 70여 년 역사에서 일본이 단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진을 찍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결국 이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보여주기식 기장 행사에 불과했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과는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재협상 약속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 파기에 대해 장관을 앞세워 무슨 말인지도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평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약속을 슬그머니 모른 척 하는 것이 그리고 장관에게 미루는 것이 문재인 정부식의 신뢰입니까? 과거 정부에만 탓을 벌리거나 외교부 장관을 앞세워 얼렁뚱땅 넘기는 것이 신뢰의 재건입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약속대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장진영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위안부 합의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 파기로 한일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일촉즉발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정 파기로 가지 않은 것은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한일 위안부 협정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고 약한 국력 때문에 무효인 협정을 파기하지 못하는 아픔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정 봉합 처리 과정은 한마디로 선무당의 굿한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위안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합 협정을 파기할 것으로 받아들였고 할머니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합의 파기도 없고 재협상도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할머니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났다고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더니 할머니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재협상 포기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왜 할머니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할머니들이 합의 파기 불가 그리고 재협상 포기는 기만행위다 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파기 불가를 선언할 거면 뭐하러 할머니들을 모셔서 립 서비스를 한 것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쇼통에 활용한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실망을 주는 희망 고문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께 헛된 희망을 드린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에게 희망 고문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희망 고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권고마저 묵살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강행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말씀 한마디에 상가 임대료가 바로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마치 임대료를 잡아줄 것처럼 했다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또 다른 희망 고문입니다. 임대료를 낮추고 카드 수수료도 낮추고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낮추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없애놓고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었다면 먼저 해놓고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상가 임대료 때문에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았다면 이런 문제들을 덮어놓고 최저임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올려놓고 뒤늦게 임대료다, 카드 수수료다, 대출금리다 이런 것들을 낮출 대책을 찾는 뒷북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폭등을 결정한 것은 작년 8월입니다. 그 이후로 4개월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대책을 찾는다고 소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쇼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중 4명은 개업한 지 1년 만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은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극한 경쟁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이 망하면 그 다음은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앙입니다. 섣부른 정부의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서민과 서민들
그리고 병과 병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날아갔거나 앞으로 날아갈 일자리는 그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정부의 때늦은 후회가 끊어진 생명줄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생명을 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년 시행을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뒷북이라도 부디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은 잠정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연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1988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시작한 이래로 30년간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인 발언을 계속 하게 되네요.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의 역학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와 한 대학이 분석한 20대 국회 성향 분석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국민의당 의원들은 진보 쪽으로부터 15위에서 203위까지 분포되어 있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127위에서 231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이 20대 국회의 중심을 잡으며 진보 성향에서 보수 성향까지 아우르고 있다면 바른정당은 보수 성향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 합당파 당권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수 쪽으로 치우친 보수 중도 정당이 될 것이고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자유한국당과 추가 합당이 되거나 혹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수십 명의 의원들을 받게 되면 158위부터 296위까지 분포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거 입당으로 명실공히 보수신당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다면 유승민 대표가 주창하는 확실한 보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진보 쪽이나 중도 개혁 쪽에 속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보수 신당으로 가는 수순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강행에 극력 반대하고 있고 현재 우리 당의 당원에 의하면 통상적인 전당대회 합당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것은 선거연대입니다.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정체성이 상당히 다르더라도 가능합니다. 선거연대로 인해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재와 선거연대를 통해 집권하고 장관 인사를 나누며 일정 기간 동안 연정을 했습니다. 연정 기간 동안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이후 연정이 끝났을 때도 서로의 정체성을 가진 정당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기업 운영이 아닙니다. 정당의 합당은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기업 M&A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0대 총선 때 우리 당에 특히 우리 당 수도권 출마자들에게 선거연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일체의 연대를 거부한 결과로 여기 최고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당의 아까운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 당의 지역구가 호남에 거의 한정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